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가 오늘 참석하신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음, 엄마와 딸이 같이 뇌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사연인데, 엄마가 해마경화증의 수술 고려 중인 40대인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마경화증은 이게 유전되는 병은 아닌데 정말 아주 간혹 정말 드물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경우에 부모 중에 한 분과 아이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같이 병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그런 유전자도 지금 확인이 돼 있는, 그러니까 해마가 손상에 취약한 유전자죠. 그런 취약한 유전자가 어, 그 엄마하고 아이한테 같이 있어서 해마가 그 손상을 입는 그런 경우가 이제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어쨌든 그런 드문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수술로 이제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사실 40대 수술도 조금 많이 그동안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병을 갖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 우리 그 수술 치료에 대한 제가 컬럼에서도 썼지만 80대의 해마경화증 수술하고 나서 완치가 되신 분 중에 내가 수술을 80이 돼서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분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되도록 빨리 이런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어, 그 나머지 이제 살아가시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런 걸 기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옛날 장미회에서부터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그런 협회의원에서 지금 진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30년, 20년, 30년을 계속 이제 약 드시면서 발작하고 그러던 분들 중에 이제 해마경화증을 제가 확인해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병을 계속 앓고 계시면서 직업도 그렇게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하고 그 공사장에 막노동 하시고 그러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데 막노동 하시면서 정신을 잃고 그러면서 그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사고가 날 뻔한 그런 경험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수술하고 지금 거의 한 5년 정도 발작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술 치료를 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반드시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경화증은 수술의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나 그런 장애 같은 것들은 거의 없는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약으로 치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유전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술 치료로 완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도 뭐 동일하게 난치성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치료가 가능할지, 그거는 이제 치료 경과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해마경화증의 경우에는 되게 사춘기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병을 안 일으키다가 그 이후 다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현서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난치성이 아니라 그러면 굳이 수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 난치성이고 MRI상의 해마 경화증이 많이 심하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10살 이라는 나이도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이기 때문에 역시 약물로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수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태어나자마자 경련을 시작했던 오타하라 증후군 아이들 중 수술적 치료로 좋아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오타하라 증후군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소 피질 이형성증에 의해서 오타하라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전자 이상 때문에 오타하라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사질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립체 질환에 의해서 오타하라 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질 이형성증에 의해서 오타하라 증후군이 발생한 그런 경우라면 수술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게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타하라 증후군 아이들 세브란스에서 한 3명 정도 수술을 했고요. 3명 정도 수술 후에 완치가 된 그런 아이들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라 증후군이 뭐 지금 KCNQ2 돌연변이로 인해서 생긴 오타라 증후군이라 그러면 수술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근데 피질 이형성증에 의해서 발생한 오타라 증후군이라 그러면 완치를 할 수 있는 근치적인 수술 치료가 가능하고 다른 원인,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 원인이라 그러면 그거는 그 병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간혹 정말 전체적으로 뇌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뇌량절제 같은 수술을 해서 병의 그 중증도를 완화시키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뇌량절제술 같은 거는 혹시라도 필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오타란 ARX 돌연변이고 KCNQ2 뇌전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좀 진단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KCNQ2 뇌전증이 오타하라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X 돌연변이 역시도 오타하라 증후군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RX 돌연변이만 오타하라 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유전 질환들이 유전적인 병적인 유전자가 임상적으로는 동일한 오타하라 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KCNQ2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한 오타하라 증후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손상 부위가 넓은 부위, 후두엽의 80% 손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게 한쪽 뇌의 뇌손상이고 한쪽 뇌의 80%에서 뇌손상이 있는 상태고 반대쪽 뇌가 정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술 치료는 가능합니다. 근데 양쪽 뇌에 전부 다 후두엽이 양쪽 뇌가 같이 손상을 입은 경우라 그러면 후두엽 뇌전증 그 손상 부위를 양쪽 뇌를 다 제거를 하게 되면 시각장애가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 뇌의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가능하지만 양쪽 뇌의 경우에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시각 중추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수술을 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어, 그, 그럴 경우에 그 시각에 대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합병증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다 보면 음,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서 수술하기 전보다는 좋아지겠지만 수술 후에도 발작은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서 혹시 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피질 이형성증은 뇌피질 이형성증은 약물 치료가 힘든 난치병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라는 질문이고 아이가 발작 증상이 아직 한 번도 없었는데 MRI상 이상 부위가 발견되었는데 수술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 뇌피질 이형성증이 있을 때 반드시 발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뇌피질 이형성증이 있어도 아주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혀 발작 안 일으키고 아주 정상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상으로 성장하고 정상으로 활동하고 어, 발작을 일으켰을 때가 문제지 발작을 안 일으키는 뇌피질 이형성증은 수술 치료 같은 게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잘못 만들어진 뇌는 아무리 잘못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피질이 영성증 자체가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피질이 영성증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그 발작을 일으켰을 때 약물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가 수술 치료의 대상입니다. 피질 영성증이 있어도 약물 치료로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완벽하게 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할 이유는 없고 피질 영성증 때문에 발작을 일으키는 상태에서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에만 피질 영성증이 수술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9살 아이인데 우측 해마 경화증으로 약 복용 3년 차인데도 무섭다는 증상이 아직도 잡히지 않아서 뇌 다른 부위로 나쁜 영향이 갈까 걱정됩니다. MRI에서는 오른쪽 병소인데 펫 검사에는 반대편 왼쪽에 이상 소견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이 최선인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뇌전증은 MRI나 이런 병소가 있는 거가 병소가 있는 게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게 아니라 뇌전증 그러니까 발작이 아이의 건강에 아이의 생활에 얼만큼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상태인가 그리고 발작이 약물 치료에 의해서 얼만큼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느낌만 갖고 있는 경우라 그러면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아이의 건강에 얼만큼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상태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이가 일단 대발작을 안 하고 의식 소실 발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면 느낌만으로 건강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닐 수가 있어서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수술 치료를 결정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증상, 무섭다는 증상 때문에 아이가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MRI에서 보이는 병소가 앞으로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심하게 안 좋은 정도 상황이라 그러면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아직은 경과를 더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하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전신발작파가 나오는 뇌파에 뇌량절제술을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며 재발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이거는 전체적인 결과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신발작파가 나왔을 때, 뇌량절제술을 했을 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정말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안 했을 때보다는 분명히 좋아지고, 나머지 한 두세 명 정도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이제 레녹스 가스 증후군의 경우에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20% 정도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레녹스 가스 증후군 다른 치료를 전부 다 해봤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20% 정도, 10명에서 2명, 10명 중 2명 정도에서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치료 방법,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법으로 전부 다 실패했던 상황에서 10명 중 2명 정도에서 정말 좋아지고 5명 정도에서 현재보다는 분명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뇌량절제술 때문에 그 후유증이나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전신발작파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 그러면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만약 20%에 든다 그러면 정말 많이 좋아질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뭐 재발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어, 그 병 자체가 갖고 있는 진행 경과를 보면 그런 병 자체가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경과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좀 더 심각하게 할지 하는 쪽으로 좀 고려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개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같이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스로 경기를 잡을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인지는 다시 좋아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려서 스스로 그 병소가 확실하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스스로 발작을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그리고 병소가 어떤 부분인가에 따라서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뇌전증 자체가 인지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상태로 지금까지 영향을 줬었다 그러면 스스로 발작에서 벗어나면 인지 기능이 분명히 개선될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번의 수술을 했고 수술 초반에는 정말 좋았는데 재발 후 2차 수술에서 차도가 별로 없다. 수술로도 힘들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마음이 아픈데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다른 치료 방법이 아직은 완전히 이런 경우에 완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학 수준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좀 진전이 있기 때문에
점차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다른 치료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씩 더 개발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 뭐 앞으로 좀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아이한테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찾아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머리 수술이 두렵습니다. 4월 뇌기능 검사하고 수술 예정이고 첫 번째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준비사항, 두 번째 선생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수술 후 인지 기능이 떨어질까 정말 두렵습니다. 측두엽 뇌전증 수술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첫 번째 수술 전 환자 보호자 준비사항. 글쎄요, 수술에 따른 치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문제가 정말 없을 건지에 대한 그런 데 대한 그 주치 선생님과의 상담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인지 기능이 떨어질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술 측두엽 뇌전증에서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측두엽 뇌전증이라 그러면 수술 후의 인지 기능은 거의 안 떨어집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수술 범위, 수술 부위와 범위가 인지 기능에 관계하고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수술 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지 않을 상태다라고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 수술 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와다 검사라는 검사에서 그쪽 뇌를 재웠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럴 경우에 인지 기능이 거의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페트 검사에서 수술 범위가 페트 검사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게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수술 후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란더 클레프너드 수술 치료를 해서 성공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신데 란더 클레프너도 약물 치료나 식이 치료나 비약물 치료로 완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간혹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뇌를 절제하는 수술이 아니라 그 뇌를 연막하 절제술이라 그래서 뇌를 발작을 일으키는 주변 부위, 발작을 일으키는 부위하고 그 주변 부위를 발작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뇌를 이렇게 그 연결 회로들만 차단하는 연막하 절제술이라는 그런 수술 방법을 적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완치 효과는 그렇게 없고, 그리고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다시 그 회로가 서로 간에 그 절단된 회로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수술 치료는 비약물 치료에 의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검토를 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 달에 주 1회씩 소발작 형태로 꾸준히 나타나는 뇌전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발작이라는 거는 결심 발작의 다른 용어기 때문에, 결심 발작, 소발작은 전신성 발작이고, 진짜 소발작의 경우라면 수술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만약 소발작을 의식 소실 발작을 그냥 소발작이라고 이야기한 용어상에 잘못 표현하신 거라고 하면 수술 치료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식소실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가 확실히 확인이 된다 그러면 물론 수술 치료를 하는 게 가능할 수가 있고, 의식소실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가 확실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술 치료를 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후 인지 능력 향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뇌전증이 발생하고 나서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라면 수술 후에 발작이 완전히 치료가 됐을 경우에 뇌전증에서 벗어나게 되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치료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발작으로 인해서 떨어진 인지 기능 같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 그리고 발작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진짜 수술 후에 발작이 완전히 없어지고 수술에 따른 어떤 합병증이나 후유증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술 후에 인지 기능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이의 경우 뇌량 절제술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건지요? 라는 질문이신데, 아이의 경우에 약물 치료, CBD 오일, 케톤 모두 다 했는데 발작이 조절이 안 된 상황이라 그러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늦으면 늦을수록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라 이 병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뇌량절제술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병 자체가 뭐 다른 치료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뇌량절제술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치료는 재발이 없는 안전한 수술인가요? 라는 질문이신데 수술 후에도 재발은 합니다. 근데 수술을 안 하고 있을 때보다는, 재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병 자체의 중증도는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가 한 100개가 있으면 100개 중에 80개 정도를 제거를 하면 20개 정도가 남아서 발작을 일으킬 텐데 100개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보다 100개의 조직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보다 20개의 조직이 발작을 일으키는 게 훨씬 더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발이 완전히 없다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당시에는 발작을 일으키는 병소가 완전히 다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병소 주변 부위의 뇌가 완벽하게 건강한 뇌가 아닌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위의 뇌가 다시 발작을 일으키는 걸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활동이 변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술 후 발작이 완전히 없다가 한 2~3년 지나면서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차 수술을 하거나 주변 부위에 대한 수술을 다시 진행하거나 그래서 다시 나빠진 부분, 다시 병소로서 조절되지 않는 그런 발작을 일으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수술하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병소가 전두엽 쪽이라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지 않는데 미주신경 자극술은 도움이 되는지, 도움되는 수술은 있는지, 그리고 뇌제도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시고요. 병소를 확인하는데 뇌제도 검사는 분명히 추가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병소가 전두엽이라는 게 측두엽보다는 수술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 측두엽의 경우에는 해마경화증뿐만 아니라 다른 측두엽 뇌전증도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 완치율이 보장이 되지만 전두엽 쪽 뇌전증은 수술 치료의 완치율이 50%가 조금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전두엽에서도 수술로 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수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완치율이 높지 않은 상태라서 그럴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미주신경 자극술은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치료 중에 하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 병소가 어떤 정도 상황인지에 따라서 수술로 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단순히 전두엽 뇌전증이 전부 다 항상 똑같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가 더 효과적일지는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약으로 조절이 잘 되는 뇌전증이라 그러면 절대로 수술은 안 합니다. 약으로 조절이 되지만 약물 부작용이 정말로 심하다 그러면 그거는 고려해야 될 수도 있지만 약으로 조절도 잘 되고 약물 부작용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약물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조절을 하다 보면 그 수술을 안 하더라도 뇌가 조금씩 그 회복하면서 뇌전증에서 그냥 벗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술을 한다 그래서 약을 안 먹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해서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약의 도움을 계속 좀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수술을 하고 약까지 완전히 끊는 경우는 수술하고 발작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한 반 정도밖에는 약을 완전히 끊는 경우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발작이 없다고 해도 약물의 도움은 계속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을 먹기 싫어서 수술하는 그런 결정은 현재까지는 절대로 권유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방법, 수술 시간, 후유증, 수술 후 발달 정도, 수술 후 치료 과정, 회복 기간, 위험성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을 다 하셨는데 결전성 경화증을 갖고 있는 아이에서 그 수술 후 수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 경우도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수술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면 수술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병소가 개별적으로 전부 다 다릅니다. 병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기능적인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확인이 된다 그러면 수술 치료를 안 하고는 이 병을 계속 앓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평생 발작을 하고 그 발작에 따른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사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면 반드시 수술은 우선적으로 이런 경우라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차이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런 관점으로 검사들을 다 진행을 할 거고, 그런 관점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술을 해도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에 병소가 있다 그러면 수술하고 나선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의 결과들이 수술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검사들을 같이 확인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피질 이형성증으로 뇌전증 진단받은 6세 남아 2021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약을 시작했고, 약을 3가지로 쓰면서 7개월째 발작이 없다. 그래서 발작이 없는 상태에서 언젠간 수술을 해야 완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피질 영성증이 있어도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물론 그 피질 영성증이 없는 경우에 좋아지는 비율이 훨씬 더 높겠지만, 비율이 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7개월 동안 발작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과를 좀 보고 지금 정도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서둘러서 결정을 하거나 수술을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실패 시 환자 상태. 영아인축으로 시작돼서 뇌전증으로 진행된 상태인데, 수술이 진짜 완전히 안전한 그런 치료는 아니라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100%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수술 경험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수술 실패 시에 수술에 따른 합병증, 수술이 잘못돼서 생긴 합병증은 100명 중에 1명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술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은 이제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아예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위험성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 실패 시는 결국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태가 수술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 피질 이형성증 환자의 수술 후 완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 그 병소의 위치나 범위에 따라서 적어도 70~80% 정도의 환자에서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음 질문은 정상 발달 중이고, 정상 발달 중인데 수술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시거든요. 수술을 잃는 것은 없을까요? 이거는 병소의 문제인데 발작이
잘 조절되는 상태라면 수술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고, 정상 발달 중이고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라면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소가 있다 그러면 수술을 그래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병소가 그 수술을 하고 나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특별한 어떤 기능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수술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에 따른 그 통증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대개 한 일주일 정도면 거의 회복이 되고요. 아무리 오래 가도 2달 이상 그 수술에 따른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은 수술 치료가 적합한 뇌전증은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수술 후에는 절제로 인한 뇌 기능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지, 그 문제도 역시 개별적으로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인지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답변이 답변을 안 해도 그 강의에서 충분히 그 확인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약물 4가지와 식이치료를 병행 중인데 수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가 따로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술로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소를 확인하는 검사, 그리고 그런 병소를 제거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검사, 그런 것들을 검사를 결과를 보고 수술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뇌자도 검사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뇌파 검사보다 훨씬 더 나은 그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일반 뇌파 검사에서 보여주는 이상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뇌자도 검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그 결과 자료가 있는 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수술이 진행되는 병원은 지금 세브란스하고 삼성 서울병원 2군데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이게 로봇으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으로 전극을 심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극을 좀 더 세밀하게 부작용 없이 전극을 삽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비교적 쉽게 편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한 50명 이상 하고 있고, 결과는 로봇으로 전극을 심어서 검사를 하는 게 이전에 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고, 그리고 훨씬 편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로봇 수술로 100% 모든 환자들이 로봇 수술로 그 전극을 심는 걸로 그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게 모든 환자들에서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그게 훨씬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비디오뇌파 검사에서 원인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 뇌자도 검사 후 수술이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시고, 그 비디오뇌파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게 뇌자도에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비디오뇌파에서 확인이 되는 게 뇌자도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가지가 추가적으로 해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해서 그 나쁠 건 없으니까
그 병소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라 그러면 추가적인 검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인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 건가라는 질문이신데,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이 확실하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은 수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소발작 결신 발작은 수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고요. 염색체로 인한 뇌전증이 있는 아이고, 이 아이가 어떨 때 아이들이 경기를 하는지 주의사항을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염색체 이상이 있다고 해서, 동일한 염색체 이상이 있다 그래서 뇌전증이 100%다 오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유전자 이상이 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뇌전증이 오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 이상이 있어도 어떤 아이는 뇌전증이 있고 어떤 아이는 뇌전증이 없고, 어떤 아이는 발달에 심각한 영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고, 그건 우리가 흔히 아는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비교적 흔한 염색체 질환에서도 지능이 거의 정상으로 유지되는 아이에서부터 거동도 못하는 아이까지 굉장히 다양한 질환의 중증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환의 중증도는 동일한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뇌전증이 있다고 해서 없을 수도 있지만, 뇌전증이 있다 그래서 항상 심한 뇌전증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아이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에 따라서 그 치료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경기를 하는 상황은 어쨌든 간에 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발작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라는 조건은 아이가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때, 그리고 발열이 있을 때, 그리고 굉장히 피곤할 때, 수면 장애가 있을 때,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경우에 결국 발작이 쉽게 발생하니까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를 잘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들 완치 사례를 듣고 싶다 그러셨는데, 완치 사례는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영아연축이라는 정말 치료가 잘 안 되는 병에서 완치되는 비율이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 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50% 정도는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적극적인 치료가 개발이 되고 적용을 하면서 완치율은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런 치료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예측되는 정말 심한 인지기능 장애 같은 것들이 예견이 되는 환자들이 뇌전증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정상으로 되는 그런 경우들, 기적 같은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완치 사례는 협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협회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 때문에 뇌전증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염색체 이상이 없는 아이들이 완치가 되는 경우의 비율이 훨씬 더 높겠지만,
염색체나 또는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라도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음 현장 질문을 패턴 시기를 3대1로 1년째 하고 있는 아이의 그 질문인데, 지능검사한 지도 1년이 되었고 경계성 지능을 받은 경우 얼마 기간마다 검사를 받게 하여 판단을 해주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캐턴 시기하고 지금 경련은 없는 상태고 지능이 많이 걱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케톤 시기로 발작이 없는 상태라면 케톤 시기를 중단할 때까지는 대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케톤 시기 시작하고 나서 2년 정도까지는 유지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 2년 정도까지 해서 괜찮을 경우에 식이요법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이요법 하고 나서 그 인지 기능이 좀 개선이 됐다 그러면 그 지능이 회복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수술을 결정할 수는 없죠. 발작을 안 하는데 수술할 이유는 없고요. 웩슬러 검사는 일단 1년 정도 사이에 웩슬러 검사, 지능검사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계성 지능에서 진짜로 좋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진짜 정밀하게 인지검사, 지능검사를 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1년 정도면 다시 한번 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좀 한 1년 더 지나서 해도 크게, 지금 현재 이게 진행성이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있다가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뇌자도 검사 예약에 대한 질문인데, 뇌자도는 그냥 세브란스 병원에 진료받고 예약하셔도 되고, 뇌전증 지원센터를 통해서 예약을 하셔도 됩니다. 검사 비용은 아직까지는 많이 비싸서 뇌전증에 관한 검사하고 추가적인 검사라면 한 170만 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보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이전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저희가 그 대마 오일을 보험 적용을 할 때까지 거의 한 3년 동안 투쟁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도 그 가급적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회나 지원센터나 여러 그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어쨌든 안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정부의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주 빨리 되진 않아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산정특례 적용도 안 되는 상태고, 그래서 아주 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급한 상태에서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거 검사 빨리 진행해야 되고, 아주 급한 상태가 아니라면 좀 비용적인 면에서는 좀 조금 늦게 하시면 비용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MRI 손상이 후두엽, 측두엽 등 여러 곳에 있는 게 만약 한쪽이라면 수술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양쪽이라면 굉장히 신중하게 좀 세심하게 확인해서 수술을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세심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측 해마경화증 9살 아이 3년차 4가지 약 썼는데 잡히지 않을 경우 수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지금 현재 정상 발달 중인데 인지에 나쁜 영향이 갈까요? 인지검사에서 3년 전보다 기억력이 반으로 떨어진 걸로 나오면 수술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십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만 가지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물 치료 4가지 약을 썼는데 조절되지 않고 해마경화증이 확실히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다른 치료를 한다고 해서 발작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겠다. 그리고 약을 계속 평생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인지기능 검사는 분명히 인지는 뭐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해마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20년, 30년 지나가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수술 안 하고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수술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우선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3세 남자인데 신생아 때 영아인축 발병 후 조절되다가 3년 전부터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아인축이 괜히 발생하는 병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 조절이 됐다가 다시 재발했었다 그러면 영아인축의 원인이 그 국소 피질 피질 이형성증의 원인 때문에 영아인축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영아인축의 원인이 현재 그 피질 이형성증이 현재 발작을 계속 일으키고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수술 치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검사가 뒷받침이 돼야지 수술 성공률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2개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2개만 더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수술 성공률은 대략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발작 유발이 결절이 여러 곳이면 가장 문제되는 한두 곳만 선별 제거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일반적인 수술 성공률은 대략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발작 유발하는 결절이 여러 곳인데 문제가 되는 한두 곳만 선별 제거하면 완치가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신데 발작 유발하는 결절이 예를 들어서 3군데인데 2군데만 제거를 하면 완치가 되지는 않겠죠. 한 군데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 한 군데가 수술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거나 그 한 군데가 발작을 그렇게까지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아니라면 그리고 수술 그 위치상으로 수술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부분이라 그러면 위험성이 낮은 한두 곳만 선별 제거를 하더라도 아이 상태는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발작 일으키는 병소를 완전히 다 여러 개를 다 제거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거에 그 가능성, 위험성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가장 안전하게 제거하고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군데, 4군데서 발작을 일으키는 활동을 한다고 해도 심하게 발작을 일으키는 한두 군데를 제거를 했을 때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의 병소는 그냥 안정화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드물기는 하지만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결절성 개화증 때 양쪽 뇌에 병소가 있는데 분명히 반대쪽에도 병소가 있고 발작을 일으키는데 한쪽 뇌만 수술을 하고 나서 반대쪽에 발작 일으키는 병소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병소가 여러 군데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절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거나 그런 상태라면 우선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수술적인 치료를 하고 나서 지켜보는 것도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담당 선생님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중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